대박.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세계사 기출분석 특강 이다지입니다. 오늘 10강이고요. 서양 중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서양 중세를 첫 번째 시간이랑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었는데요. 나누는 기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부터 여러분 11강에서 풀어볼 거고요. 그 이전에 프랑크 왕국이라던가 중세 봉건제도, 이제 봉건사의 성립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오늘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는 강력한 출제 주제, 예상 주제부터 먼저 짚어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이제 서로마 지역에서 발전해 나간 프랑크 왕국에서는요, 프랑크 왕국의 4인방이 요즘에 출제 대세죠. 프랑크 왕국의 4인방, 특히 로마 교황과의 제휴를 통해서 성장해 나간 4인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또 강력한 출제 주제가 노르만족의 이동이죠. 자, 노르만족이 이동을 하면서 생겨난 결과들, 나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바로 크리스트교의 흥망성쇠입니다. 크리스트교라는 종교를 지금 배우자는 게 아니라 크리스트교를 빼놓고 중세 유럽을 설명할 수가 없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믿었으니까요. 이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쇠퇴해 가는지 흥망성쇠에 대해서 볼 거고요. 여기서 중심이 되는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 크리스트교의 흥망성쇠에서 중심이 되는 사건은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죠. 카노사의 굴욕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중세의 건축 양식입니다. 이 건축 양식을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건축 양식을 통해서 시기를 구분하고 시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3년 전에 수능의 세계사 1등급 컷이 50점 정도 되던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후로 출제진들도요, 이제는 난이도 있게 문제를 출제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세사에서 어렵게 내는 경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난이도 있는 문제에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문제를 구성해 봤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밑줄 친 왕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습니다. 자, 왕을 물으니까 여러분 인물 문제죠. 그리고 정말 유명한 인물입니다. 올해 출제된 주제고요. 이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황금 흉상이 나와 있는데 이 흉상을 보고서 이 인물을 맞힐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죠.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림은 독일 아헨, 이 아헨도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한에서는요. 대성당에 있는 어느 왕의 황금 흉상이다. 그는 키워드 또 나왔죠. 궁정학교를 세웠고요. 학자들을 초빙해서 고전을 번역시켰다고 합니다. 황제가 주도해서 문예를 부흥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 됐냐. 로마 문화와 크리스트교, 게르만 문화가 융합되었다. 딱 여기만 보셔도 여러분 중세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황제가 주도해서 문예 부흥을 한 사람 누군가요? 바로 카를로스 대제죠. 카를로스 대제는요. 업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인물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카롤루스 대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기에 문예 부흥을 황제가 직접 주도했습니다.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표현되는 시기인데요. 보통 여러분 중세하면 어떤 단어가 자동으로 떠오르시나요? 중세하면 암흑기, 다크에이지 이런 단어가 떠오르실 텐데 요 카롤루스 대제 때는요. 특별히 중세를 암흑기라고 표현하지만 한 줄기 빛을, 문화의 빛을 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궁정학교의 학자들도 초빙을 했고요. 이제 고전에 필사본을 남기면서 이제 문화의 명맥을 이어간 사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중세 유럽의 독특한 문화들도 이때 형성이 되었죠. 자, 두 번째는요. 카롤루스 대제 때 영토를 굉장히 많이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을 해서요. 요 시기에 서유럽의 대부분을 정복을 하고 이 시기에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오는 것도 막아내는 역할을 하면서요. 이런 공로를 기려서 로마의 교황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서로마는 비록 멸망했지만 카롤루스 대제는 서로마의 그 명맥을 이어갈 만한 황제로 적합한 인물이다 라고 해서 정통성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관을 내려주죠. 자, 이게 바로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습니다.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은 것도 바로 카롤루스 대제 때 일이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 카롤루스 대제가 사후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의 프랑크 왕국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분열이 되죠. 내분과 상속 제도에 의해서. 근데 이 동프랑크가 여러분 지금의 어딘가? 지금의 독일의 원형이 되고요. 중프랑크가 지금의 이탈리아의 원형이 되고요. 서프랑크가 지금의 프랑스의 원형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인들은 지금도 EU가 있잖아요. 유럽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유로화도 같이 쓰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의 유럽이었던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유럽이었다가 카롤루스 대제 사후에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유럽의 통합을 상징하는 상의 이름이 샤를마뉴상이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샤를마뉴가 카롤루스 대제의 프랑스식 발음이죠. 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보시고 문제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1번 보름스 협약의 내용을 찾아본다. 자, 보름스 협약 언제 맺어진 거죠? 서인권 투쟁으로 인해서 카노사의 굴욕이 있고 난 다음에 맺어진 거고요. 요 내용 다시 나오니까 그때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고요. 2번 서로마 제국 부활의 의미를 알아본다. 맞습니다. 자, 실은 카롤루스 대제가 게르만족이고 게르만족의 이동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시킨 사람한테 서로마 황제에 대관해줬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서로마가 실제 부활을 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서로마의 영토들이 많이 회복이 되었고 이제 서로마의 문화적인 명맥들이 이 시기에 조금 유지가 되었으니까 이제 부활의 의미를 찾아본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밀라노 칙령의 반포 과정 우리 이거 했던 거죠, 여러분. 크리스트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입니다. 아니죠. 4번 보실게요. 성상숭배 금지령의 배경을 조사한다. 자, 성상숭배 금지령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프랑크 왕국 측에 요청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카롤루스 대제 때가 아니라 그 이전 때인 피핀 때의 일입니다. 성상숭배 금지령도 조금 있다가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5번 투르푸아티의 전투 과정을 살펴본다. 투르푸아티의 전투 과정은요. 피핀 이전에 프랑크 왕국의 궁제였던 카롤루스 마르텔이 막아낸 겁니다. 해서 아니겠죠, 둘 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를 포함한 4명의 한 명은 궁제지만 4명의 왕들의 업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요즘의 문제의 추세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프랑크 왕국 4인방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프랑크 왕국 4인방. 자, 이 4인방은 이름과 함께 업적을 정확하게 매칭시키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누가 있나요? 클로비스, 카를로스, 마르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피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왕조는 실은 여기를 기점으로 바뀌어요. 왕조는 바뀌지만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는 측면에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클로비스, 카를로스 마르텔, 피핀, 카롤루스 대제 모두 여러분 종족으로 치면은 게르만족이죠. 게르만족이고요. 게르만족인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요. 가톨릭과 크리스트교와 제휴하는 측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클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죠. 가톨릭으로 개종한 인물이고요. 하나씩 업적 하나하나씩 매칭을 시키시면 돼요. 카롤루스 마르텔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세력의 침입을 격퇴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계속해서 서유럽 지역으로 올라오는데 그 길목을 막아서 이제 이슬람의 세력으로부터 크리스트교의 세계를 보호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 전투가 바로 투르푸아티 전투죠. 자, 투르푸아티의 전투를 막아낸 것으로 업적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피핀은 뭐를 했냐면 최초로 교황령을 기증한 사람입니다. 자, 교황령 기증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사류나 혹은 선지에는 라벤나 지방을 기증하였다. 혹은 롬바르드족을 정벌하고 그들이 다스리던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하였다. 두 표현 모두 이 교황령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카롤루스 대제는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서로모 황제의 대관을 받았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카 피카 앞글자 따서 4인방의 이름과 업적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능 문제예요, 여러분. 자, 가황제의 문예붕. 선생님은 요 앞에만 읽고 이제 바로 문제를 풀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앞장서서 문예붕, 르네상스를 일으킨 거는 카롤루스 대제 때잖아요. 그쵸? 그 내용 잡고 우리 확인하는 측면에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식의 공간이 탄생하다. 그쵸? 황제가 어떻게 했나요? 황제가 주도해서 문예붕을 했고요. 아까 봤던 것들, 단어들 등장 다시 하죠. 아헨 지방의 궁정학교, 뭐 이런 필사본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체가 개발되다 그냥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거의 동일한 유형의 문제죠. 풀어보실게요. 1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관되었다. 여기에서 헷갈리신 분들 없으시죠, 여러분? 자, 글자만 비슷한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되죠? 서로마 제국이죠. 아니고요. 2번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가톨릭으로 개종한 거 클카 피카. 이 프랑코 왕국의 4인방 중에 누구죠? 클로비스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아니고요. 3번 투르프아티 전투에서 이슬람 군대를 격퇴한 거 클카 피카 중에 두 번째 카를로스 마르텔에 대한 설명이죠. 자, 4번 롬바르드를 정벌하고 라벤나 지방을 교황에게 기증하였다. 요 내용의 핵심이죠, 여러분. 교황에게 기증을 한 왕, 교황령을 기증한 왕 바로 누구죠? 클카 피카 피에 해당되는 인물이죠. 아니고요. 마지막 5번 서로마 제국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고 교회의 보호자가 되어서, 자, 카롤루스 대제는요, 정복지에다가 교회도 설치하고 정복지마다 이제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선교를 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정답 5번이 되겠고요. 자, 한 번 더 보시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관이 된 사람은 누군가요? 오토 1세죠. 오토 1세고요. 카롤루스 대제 사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럼 3번 풀어보실게요. 3번. 자, 중요한 주제고요. 올해 출제가 되었고, 올해 출제가 되어서 속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멘붕을 가져온 문제죠. 정말 어려웠고요.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지만 이게 특히나 어렵다고 느껴졌던 이유는요. 인물 문제인데 유명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생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료도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셨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꼼꼼히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자료에서 힌트가 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헤이스팅스 전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전투 잘 모르시죠? 더군다나 이 그림, 힌트라고 준 그림 처음 보는 그림일 것입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딱 하나가 주어졌는데요. 그게 바로 노르망디 공작령이죠. 어쨌든 간에 이 인물이 한 거는요. 어떤 전투를 통해서 이 노르망디 공작령에서 영국으로 잉글랜드를 정복한 사람이죠. 자, 노르망디 공작령은 아시죠, 여러분? 노르망디 공작령은 이 사람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프랑스에 만들어진 겁니다. 뭐죠? 노르만족이 이동한 이후에 프랑스에 노르망디 공국을 만들고요. 거기에서 다시 잉글랜드로 정복을 간 왕, 정복자 누구죠? 정복왕 윌리엄. 이 사람 별명이에요, 정복왕이. 자, 정복왕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했다. 해서 요 내용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여기까지 오시고 난 다음에요. 확실하게 모르는 선지를 제거하시면은 푸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1번 카페 왕조를 개창하였다. 카페 왕조. 선생님이 학생 때 공부할 때 카페 왕조래 하고서 막 비웃었던 기억이 나요. 카페 왕조 어디죠, 여러분? 서프랑크. 자, 서프랑크에 해당되는 왕조고요. 지금 잉글랜드 정복한 요 내용과는 상관이 없죠. 2번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를 승인하였다. 이거 언제 일인가요, 여러분? 존왕 때의 일이고요. 영국의 존왕 때의 일이고요. 지금 노르만족의 이동이 여러분 11세기입니다. 11세기의 상황. 이제 노르만 제국이 이동한 건 9세기 말경부터지만 이 윌리엄이 잉글랜드 정복한 거 11세기의 일이에요. 자, 11세기의 일이고요. 존왕은 대헌장 13세기에 승인을 하죠. 자, 그래서 아니고요.
3번 트루프아티 전투에서 이슬람군 격퇴한 거 누구죠 여러분? 카롤루스 마르테 궁제에 대한 얘기 아니고요. 4번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실시하여 둠스데이북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둠스데이북 항상 언제 배웠죠 여러분? 중앙집권 강화 그 내용에서 이제 파악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둠스데이북은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문서일까요? 신라의 민정문서 정도가 됩니다. 조세 행정대장을 기록한 거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중앙 권력이 지방까지 골고루 미쳤다는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5번은요. 마자르족의 침입을 막아내고 이탈리아 내란을 진압하였다. 자, 선지도 생소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마자르족의 침입을 막아낸 사람 대표적인 거 오토 1세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관을 받았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료도 생소하고 선지도 생소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를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40일간 동안에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시겠죠? 자, 4번 보실게요. 다음 자료의 건축물과 같은 양식이 널리 유행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광경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런 문제 여러분 쉬우실 것 같죠? 안 쉽습니다. 요즘은요, 첫 번째 중세 시간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를 하지만 중세에서 난이도를 이제 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현대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중세 자체가 여러분 까다롭잖아요. 나라에 이제 구분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중세에서 어렵게 나옵니다. 이것도 어렵게 출제가 된 편이었어요. 자, 우표 한번 보실게요. 자, 요거 보시면 양식을 바로 아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첨탑도 없고요. 창문 굉장히 작죠. 두꺼워 보이는 벽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양식이죠? 로마네스크.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이고요.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 한번 써볼게요. 일단 육중한 돔, 무거운 돔이 있습니다. 자, 돔이 무거우니까 지탱하는 기둥들 굉장히 두꺼운 기둥이 있고요. 두꺼운 기둥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 시기 건축 기술에 따르면은 창문을 크게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작은 창문.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두꺼운 기둥에 창문이 작아요. 빛이 많이 들어올까요? 적게 들어올까요? 빛이 적게 들어오고요. 성당 안은 굉장히 좀 고요하면서 장중하고 엄숙하고 신성한 분위기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묻고 있는 거 이런 양식 유행하였던 시기를 묻고 있죠. 이 시기 언젠가요? 바로 11세기 이전에 이제 유행했던 그런 건축 양식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점이 되는 게 건축 양식의 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 이전에 유행한 양식입니다. 포인트예요. 자, 그럼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행한 양식도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고딕 양식입니다. 언제 최고로 유행해요? 12세기예요. 자, 고딕 양식 같은 경우에도 특징 한번 적어볼게요. 저게 돔이 있다면 여기는요. 찌르는 듯한 첨탑이 있습니다. 첨탑. 자, 중세 사람들 크리스트교를 대부분 믿었다고 했죠. 천국에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들의 소망을 표현합니다. 또 내부는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상공업의 발전, 부의 발전을 보여주는 화려한 양식의 뭐가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전과 후로해서 건축 양식 기본적으로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같은 11세기에 일어난 사건, 같은 12세기에 일어난 사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같이 선지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기 보실게요. 기억. 북유럽 지역에서 교역하는 한자동맹 상인들. 자, 한자동맹 언제 이후에 나오죠? 정확히 십자군 전쟁 이후에 형성이 됩니다. 아니고요. 니은. 카롤루스 황제의 장녀로 고전 작품을 필사하는 수도사들. 카롤루스 대제는요, 여러분. 지금 정리를 해두세요. 9세기경입니다. 아니죠. 니은. 노르망디 윌리엄 공을 따라. 이거 정복 언제라고 했죠? 11세기.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리을. 성직자의 금혼과 성직 매매 금지 등 교회 개혁을 발표하는 교황 카노사의 굴욕 이후로 이제 서인권 투쟁과 관련해서 카노사의 굴욕이 일어난 이후로 11세기경에 일어난 개혁 정강들입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이고요. 5번이 되겠네요. 5번 풀어보실게요.
자, 다음 유적의 건축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자, 이 건축 양식은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보이나요? 찌르는 듯한 첨탑, 화려한 양식의 문양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죠? 12세기 십자군 전쟁 이후의 고딕 양식이고요. 성당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지금 이거 자료 쭉 읽어보면 성당 이름도 나옵니다. 뭐죠? 노트르담의 꼽주의 무대이기도 하다. 노틀담의 성당이겠죠. 자, 관련해서 고딕 양식과 관련된 걸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실게요. 기억,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불린다. 아니죠, 여러분. 무슨 양식이죠? 고딕 양식. 니은, 성당 장식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사용되었죠. 자, 첨탑과 더불어서 중요한 특징 맞고요. 디귿, 스콜라 철학이 발달하던 시기에 유행하였다. 맞죠, 여러분? 스콜라 철학은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이슬람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역수입됩니다. 그때 유행한 철학이 스콜라 철학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용해서 크리스트교의 교리를 설명을 했죠. 자,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고요. 리을 보실게요. 크리스트교의 5대 교구 전역에서 성행하였다. 자, 이거 잘 보세요. 5대 교구가 여러분 어디 있죠? 일단 대표적으로 로마는 아실 거고요. 로마. 다 안 쓸게요. 로마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하나 있을 거예요. 지금의 이스탄불에 해당되는데 또 어디 있나요, 여러분? 또 어디 있나요? 예루살렘 있을 거고요. 예루살렘, 안티오크 있고요. 마지막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자, 크리스트교의 5대 교구가 이렇게 되는데 이 5대 교구 전역에서 고딕 양식이 성행하였다. 성행할 수가 없겠죠. 지금 어디부터는 완전하게 이슬람에게 정복당했어요. 자, 예루살렘부터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까지는 이슬람의 세력 범위 안에 있습니다. 고딕 양식이 성행했을 수가 없죠. 자, 이번 문제는요. 건축 양식을 아시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선지들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이런 선지들 중세에서 시기 구분을 명확히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으니까요. 선지에서 시기 구분하시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6번입니다. 가민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민족이요. 원주지는 이쪽이요.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면, 자, 북쪽에 살던 사람이라 그래서 노르만이라고 하죠. 노르만족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지금 여기 있는 배죠. 바이킹을 타고서 이동합니다. 선생님이 가장 못하는 놀이기구가 바이킹이에요. 다른 건 정말 잘 타는데 바이킹은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자, 이 무시무시한 바이킹을 타고서 내려와서 유럽의 전역을 괴롭힌 사람들이 바로 노르만족입니다. 자, 노르만족의 이동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중세에는 뭐가 성립이 되나요? 봉건제도가 성립이 되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서양 중세 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내용이 봉건제도 시작이죠. 하지만 실제 봉건제도가 시작한 시점과 중세가 시작한 시점은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봉건제도가 성립을 한 거고요. 이 전에 이동한 게르만족 있죠. 자, 게르만족의 이동은 봉건제도를 성립시킨 게 아니라 서로마를 멸망시키고 중세를 시작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노르만족의 이동으로는 봉건제도가 성립했어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나라를 이렇게 동그랗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중앙에 당연히 왕이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성을 지키는 성주, 영주라고 해볼게요. 곳곳에 영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때 이 시기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노르만족이 바이킹을 타고서 해안가를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시 중앙정부는요, 이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주들은, 각 지역의 영주들은 자기 스스로 성벽을 쌓아서 지켜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이 어떻게 될까요? 국왕에게 몰리는 게 아니라 자기 성은 자기가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으로 분권화되는 지방 분권이 펼쳐진 게 바로 요때의 상황입니다. 노르만족의 이동의 결과 봉건제의 시작. 같이 기억해두세요. 선지 한번 보실게요. 1번, 에게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켰다. 자, 요런 거 여러분
이런 거 표시해 두시고요. 자, 요런 선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이제 수능까지는 생소한, 아직까지 못 봤던 선지들을 정리하시는 데 의미를 두셔야 돼요. 자, 요런 거, 에게 문명을 멸망시켰다.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선지로 나왔을 때 당황하실 수 있죠. 모르는 거니까. 에게 문명을 멸망시킨 거 도리아인입니다. 이 시기보다 한참 이전의 일이고요. 아니에요. 2번,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하였다. 자, 이 시기에 이 민족 노르만족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거 이슬람 세력이죠. 언제죠?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아니고요. 3번, 포이니 전쟁에서 승리하여 로마죠. 아니고요. 4번, 정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였다.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봤죠. 언제죠? 알렉산드로스 제국 때. 아니고요. 정답 5번이겠죠. 바이킹이라고도 불리며 키예프 공국 등을 건설을 했죠. 유럽 각지에 이들이 세운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여러분 선생님이 시대통합형 문제에다가 넣을까 아니면은 이슬람에 넣을까 아니면 여기서 풀어줄까 고민하다가 이슬람 제국이 메인으로 등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세 유럽에다가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세력은 계속해서 서양 중세 사회와 대립을 했습니다. 그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보고요. 유사 문제를 이슬람사나 지역통합에서 한번 더 볼게요. 자, 한번 보실게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누구요? 궁제 카롤루스 마르테께서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이 왕조의 군대를 물리쳤대요. 자, 카롤루스 마르텔이 투르푸아티 전투에서 이슬람 왕조를 물리친 거는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왕조가 어느 왕조냐고요?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이 왕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재수한 친구들은 옴미야드 왕조라고 배웠던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우마이야 왕조. 자, 우마이야 왕조에 있었던 사실 한번 골라보시고요. 어떻게 유럽 사회와 이슬람 세계가 대립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1번, 몽골군에게 멸망하였다. 이거 아바스 왕조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아바스 왕조고요. 2번, 십자군의 공격을 받았다. 셀주크 튀르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음 강에서 십자군 전쟁 살펴본다고 했죠. 십자군의 공격을 받았다. 셀주크 튀르크 때의 일이고요. 3번, 정통 칼리프 시대를 열었다. 우마이야 왕조 이전이죠. 4번, 술탄의 친위 부대인 예니체리를 창설한 거 바로 오스만 제국 때의 일입니다. 아니죠. 5번,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고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한 게 바로 우마이야 왕조가 맞죠. 이베리아 반도가 이렇게 포르투갈, 에스파냐, 스페인 있는 지역이 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서유럽 세계로 넘어오는 지점에 있는 곳이 바로 투르푸아티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슬람 세력을 궁제가 막아내면서 이슬람 세력이 서유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정답 5번이고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우마이야부터 대표적인 국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왕조, 우마이야 왕조 있고요.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 있고요. 아바스 왕조 이외에 셀주크, 튀르크가 있고요. 그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각기 어떻게, 이 제국들이 어떻게 유럽 세계와 대항을 했고 대립을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에는요, 프랑크 왕국과 대립했죠.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마르텔 궁제 때 대립을 했고요. 자, 아바스 왕조는 유럽 사회는 없습니다.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갔죠.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 누구랑 대립했냐면 동양의 당나라와 대립을 했습니다. 자, 당나라와 대립해서 벌어진 전투가 바로 탈라스 전투였죠.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가 패배하면서 비단길 장악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아바스로 넘어간 거죠. 기억해 두시고요. 자, 셀주크 튀르크와 오스만 제국은요, 둘 다 비잔틴 제국과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키워드에 미묘한 차이인데 정리해 두셔야 돼요. 셀주크 튀르크는 비잔틴 제국과 대립을 했고요.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죠. 반면에 오스만 제국은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자, 대립이냐 멸망이냐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실게요. 8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나눈 대화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전형적인 봉건제도의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보실게요. 자, 투르와의 백작인 본인 티보는요, 조슬랭과 그의 상속인들에게 질랑크루라 불리는 장원을 봉토로 수여하였음을 모든 사람들과 후손에게 알린다. 자, 서양사 어렵게 느껴지는 측면이 바로 이런 거죠. 사람의 이름도 어려워요. 그쵸? 토지의 이름도 어렵고요. 그냥 토지가 아니라 이 질랑크루라고 불리는 장원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이름도 어렵죠. 티보, 조슬랭. 이런 이름들. 하지만 이런 이름들 다 제외하고요. 우리는 팩트만 보면 됩니다. 팩트가 어디에 있죠, 지금? 장원을 봉토로 수여했다고 합니다. 자, 이 구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누가 등장하나요? 등장인물. 티보가 등장하고요. 티보와 조슬랭과 뭐 상속인이 등장하는데 조슬랭만 써볼게요. 자, 티보와 조슬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티보가 조슬랭에게 뭐를 주죠? 뭐를 주죠? 봉토를, 장원을 수여했다고 하죠. 장원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자, 조슬랭은 이거에 대한 대가로 충성을 맹세하죠. 자, 이런 관계 우리 어디에서도 많이 봤죠? 바로 주나라의 봉건제에서 본 겁니다. 똑같아요. 서양 중세의 봉건제를 뜻하고요. 봉건제에서도 지금 봉건제는 원래 주종제와 장원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주종제의 측면에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티보가 누군가요, 여러분? 주군이 되는 거죠. 조슬랭의 주군이고요. 토지를 주면서 조슬랭은 이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봉신이 됩니다. 자, 동시에요, 여러분. 자, 조슬랭은요, 토지를 받았잖아요. 서양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뭐라고 하죠? 자, 조슬랭은 봉신이자 곧 영주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주종제의 관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이 티보는요, 조슬랭에게 준 토지 있잖아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석하고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줬으면요, 끝인 거예요. 조슬랭은 이 영주가 되면서부터 이 영토 안에 있는 세금을 걷는 일이라던가 재판을 하는 일이라던가 이런 거를 모두 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너무 중요해요. 불이권. 자, 불이권을 갖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 보면요. 자, 이런 주종제에서의 관계는요. 만약에 조슬랭이 죽었어요. 그럼 조슬랭의 아들에게 세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습이 됩니다. 왜냐면요. 이 관계, 서양에 있어서의 주종제는요. 자, 주나라 봉건제는 혈연적인 관계잖아요. 여긴 그게 아닙니다. 서로 의무를 갖는 쌍무적 계약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만 한다면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세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한 명이라도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에 이제 수반되는 의무를 파기할 경우에는 이 관계가 해산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토지를 받았는데 선생님도 누군가의 주군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토지를 받았으니까 봉신인데 주군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일부를 떼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다층적입니다. 다층적 구조예요. 이 다층적 구조만 따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자, 예시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만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만한 토지, A라는 토지가 모두 선생님 거예요. 근데 선생님에게 보호를 요구하는 봉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토지를 요만큼을 떼서 B라는 사람을 선생님의 봉신으로 삼고 주종제를 맺은 거예요. 근데 이 B라는 사람도 자신의 봉신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B 지역에서 또 C만큼을 떼서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자, 그러면 A는 선생님 토지, B는 선생님의 봉신, 또 B가 또 C의 봉신이 주군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 다층적 구조라는 것 자체가 이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 관계를 정리해 봐야겠죠. 자, B는요.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나요? A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그럼 B의 신하인 C는 B에게 충성을 맺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A인 이 원래 원땅의 주인인 A에게도 충성을 맹세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맹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관계는 단일해요. 단일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분배하는 구조는 다층적이지만 주종제도는 한 관계 속에서 맺어집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선지에서 한번 골라보실게요. 보기, 갑, 티보와 조슬랭의 관계는 혈연이 아니죠. 혈연이 나오면 주나라 봉건제입니다. 아니고요.
왜? 조슬랭은 티보에게 충성 외에 조언과 부조도 해야 합니다. 때때로 뭐 장남이 장가를 갈 때라던가 이럴 때 부조를 해야 하고요. 티보는 질랑크루 장원의 징세권과 재판권을 유지했다. 아니죠. 원래 내 땅일 때는 징세, 세금을 물릴 수 있고요. 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에게 줬죠? 조슬랭에게 줬죠. 그러면 뭐가 발동이 될까요? 불이권이 발동됩니다. 아니죠. 리을 보실게요. 티보와 조슬랭의 관계는요. 후손들에게 세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답 몇 번인가요, 여러분? 을과 정을 고르시면 되고요.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럼 9번 보실게요. 자, 가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요. 크리스트교의 흥망성쇠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래프입니다. 아주 좋은 그래프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왕권과 교황권 간의 이전 관계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도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파악하셔야 될 거는요. 총 5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왕권이 비교적 교황권보다 높았던 이 시기, 카노사 굴욕의 배경이 되는 시기를 A로 해서 아셔야 되고요. 이제 B가 바로 이 교차점에 해당하는 카노사의 굴욕이 어떤 사건인지 아셔야 되고요. 자, C는 요 가에 해당하는 시기죠. 교황권이 전성기를 이룰 때의 상황 아셔야 되고요. 다시 왕권은 올라가는데 교황권은 떨어지는 아비뇽의 유수 사건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요. 아비뇽 유수 이후에 교황권이 쇠락해가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2로 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우선 A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카노사의 굴욕, 요 11세기잖아요. 그쵸? 아비뇽의 유수가 14세기입니다. 11세기 이전에 원래는 왕권은 좀 강하고 교황권은 이거보다 약했어요. 이때는 어땠냐면 교회가 이제 중세 봉건제가 시행이 되면서 교회도 봉건제도 하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세가 굉장히 중세의 교회들이 세속화되게 되죠.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자, 교회가 세속화됐던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직자 임명권이죠. 성직자 임명권 3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하죠? 서임권이라고 하죠. 요 서임권이 누구에게 있었죠? 이 A 시기에는 바로 왕에게 있었습니다. 왕이나 뭐 대제후 이런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제대로 된 성직자가 뽑히려면 성직자가 성직자를 평가하고 뽑는 게 가장 정확한데 왕이나 대제후 같은 세속적인 권력이 성직자 임명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성직자를 임명하게 되면서 성직자인데 결혼도 하고, 예전에 결혼을 못했죠. 결혼도 하고 이제 성직자의 자리를 사고팔고 하는 타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타락을 깨끗하게 클린하게 청소하자라고 하면서 등장을 했던 게 10세기의 수도원 운동인데요. 이 수도원 운동을 이끌어 나간 수도원의 이름이 클리니 수도원입니다. 자, 이 클리니 수도원 출신의 교황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7세죠.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런 상황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이걸 가져오면 되죠. 서임권을 왕에서 다시 교황으로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누구는 안 주려고 할 거야. 왕은 안 주려고 하죠.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으로 인한 상황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저희 역사상 최초의 굴욕 사건인데 여기서 누가 굴욕을 당하죠? 왕이 굴욕을 당하죠. 교황이 거처하는 카노사까지 정말 이제 돌을 닦는 수도사의 이제 거친 허름한 옷을 입고 가서 빌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 결과로 인해서 보름스 협약이 맺어지는 거죠. 보름스 협약 뭐죠? 서인권이 이제 누구에게로 올까요? 교황에게로 옵니다. 이때부터 요 가에 해당하는 시기가 가장 교황권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죠. 그러면 이 보름스 협약 이후에 가에 들어가는 사건 뭐뭐 있을까요? 일단 교황의 말 한마디에 전쟁이 더 확대가 됩니다. 교황이 이렇게 얘기하죠. 적과 끌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우리의 성지를 회복하자 라고 했던 거 바로 십자군 전쟁 때 교황권이 십자권이라고 썼네요. 십자군 전쟁 때 교황권이 가장 높았던 전성기를 구가했고요. 교황권이 전성기를 누렸을 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인노켄티우스 3세가 한 말이에요. 자, 교황은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교황은 해고요. 왕은 뭘까요? 왕은 달입니다.
해와 달이 뭐 위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교황이 좀 더 뭐 위대하다 이런 뜻으로 썼던 거죠. 그럼 이게 왜 떨어지게 됐나? 왜 교황권이 떨어지게 됐나는 바로 십자군 전쟁의 답이 있죠. 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지만 실상 그 내부로 보면요. 성지 회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돈을 쫓아서 그 전쟁에 가담한 사람들이 많았죠. 한마디로 오합지졸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정말 성과 없이 끝나게 되면서 교황의 권한이 추락하게 되죠.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아비뇽 유수입니다. 자, 카노사의 굴욕이 성직자 임명권, 서인권으로 일어났다면 아비뇽 유수는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일어납니다. 자, 왕이 이제 신자들도 성직자들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교황이 안 내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삼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세력을 만든 이후에 교황청을 로마가 아니라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버리죠. 그렇게 돼서 이제 로마 교황청, 이제 아비뇽의 교황청이 됐죠. 아비뇽에 온 교황이 프랑스 왕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상황이 바로 아비뇽 유수입니다. 이거는 카노사의 굴욕이 왕의 굴욕이었다면 이거는 교황의 굴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교황권이 계속 쇠퇴되어 가면서 요 마지막 시기 굉장히 중요해요. 요 2에 해당하는 시기에 있었던 게 바로 교회의 대분열입니다. 자, 교회 대분열 뭔가요? 자, 아비뇽에서 교황이 로마 교황청으로 옮겨갔는데 로마에도 교황이 있는데 아비뇽에서도 교황이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2명입니다. 서로 내가 진짜라고 싸워요. 정통성을 두고 이제 싸웠던 분열한 시기가 바로 교회의 대분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교회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합니다. 교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교회의 대분열을 비판을 하고 교황이 가진 권한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서 정말 교회 개혁운동을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후스와 누구죠? 위클리프입니다. 후스나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회에도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교회의 대응으로 나온 게 바로 공의회죠. 이거 우리 예전 시간에 한번 정리했습니다. 아마 청나라 시간에 할 때 정리를 했을 거예요. 어떤 공의회죠? 수능에도 나온 공의회. 콘스탄츠 공의회입니다. 콘스탄츠 공의회를 개최한 이후에 이 내용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2가지 내용 크게 한번 보실 수 있는데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정리한 거 뭔가요? 일단 교황의 정통성을 정리를 해서요.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을 해서 이런 교회 대분열 상황을 종식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후스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후스를 어떻게 하나요? 화형을 시킵니다. 자, 그냥 화형을 시킬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화형은요 당시 이제 크리스트교 세계에서 굉장히 가혹한 벌이었습니다. 자, 크리스트교 신자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나요?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천국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화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영혼까지 불태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형은 굉장히 큰 처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관이 묻습니다. 너가 지금 이제 끝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 끝까지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화형이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너의 의견을 바꾸면 화형만은 면해주겠다. 죽긴 죽지만. 그랬더니 후스가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까지 교황권과 왕권의 변화와 더불어서 크리스트교의 흥망성쇠 정리해봤고요.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교황권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선지 한번 골라보실게요. 1번, 콘스탄츠 공의회가 후스를 이단으로 규정한 건 교황권이 하락하던 2에 해당하는 시기죠. 아니고요. 2번,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와 영국의 존왕이 대립했고요.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교황이 이기게 됩니다. 인노켄티우스 3세가 한 말이 이거죠. 교황은 해, 왕은 달. 자, 정답 2번이고요. 3번,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 정화운동이 시작된 거 바로 10세기의 일입니다. 아니죠. 4번, 크리스트교가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분열된 거는 성상숭배 금지령 이제 이후에 점점 분화되기 시작하죠. 아니고요. 5번, 카롤루스가 교황으로부터 황제로 대관된 거. 자, 언제죠 여러분? 선생님 아까 썼죠? 몇 세기? 9세기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시기는 12세기 경이잖아요. 자, 아니고요.
자,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 완벽하게 요 그래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키워드들 너무 많으니까 키워드들을 따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요 흐름의 맥락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10번 넘어가 볼게요. 자, 빈출 유형이고요.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나타난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앞부분 보실게요. 성상숭배 문제로요. 로마의 교황은 비잔티움 황제, 이 황제가 바로 레오 3세죠. 8세기경입니다. 대립하게 되었다. 자, 또한 롬바르드의 공격으로 로마는 위험에 처하였다. 그래서 어때요? 교황은 로마 교회는 새로운 보호자를 필요로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자, 로마 교황은 서로마 교회를 뜻하니까 이제 서유럽 지역이에요. 반면에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은요,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미묘한 갈등 관계가 벌어집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있는데 비잔틴 황제가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냐면요, 비잔틴 황제가 좀 더 강합니다. 왜냐면 비잔틴 제국에서는 황제가 곧 교회의 수장, 지도자예요. 그래서 비잔틴 제국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황제 교황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만 담당하는데 이 사람은 종교랑 정치랑 다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데 로마 교회는 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떤 걸로 시비를 걸었냐면 성상을 사용하는 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상이 뭔가요? 모든 성스러운 상을 통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모 마리아 상도 되고요. 예수상도 되고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성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이쪽에서 로마 교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럼 로마 교회는 왜 성상을 사용을 했을까요? 실제로 이게 우상 숭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용을 했냐면 당시 이제 로마 교회는 게르만족을 교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르만족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라고 얘기해봤자 백날에도 먹히지가 않죠. 그래서 성상을 가지고 이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선교를 했는데 이런 걸 못 사용을 하게 하니까 로마 교회는 고민에 빠졌죠. 새로운 뭔가 권력이 필요하다. 그 권력이 바로 게르만족 출신의 국왕들이었습니다. 아까 나왔죠. 누구죠? 클로비스, 카롤루스 마르텔은 궁제지만 포함해서 피핀, 카롤루스 대제, 이런 세력이 로마 교회와 제휴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로마 교회가 성상 숭배하겠다 노라고 얘기한 이후에 이 교회가 분화되기 시작한 거죠. 자, 로마 교회는 로마 가톨릭으로 분화되고요. 비잔틴 제국에서는 그리스 정교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그리스 가보시면 그리스 정교교회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우리가 흔히 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 지역이나 러시아 같은 동유럽에서 많이 믿습니다. 그리스 정교가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사례 한번 보실게요. 자, 카롤루스 마르텔은요, 지금 어떻게 했나요?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고 크리스토교 세계를 지켰어요. 카롤루스 마르텔, 게르만족 출신의 궁제죠. 근데 이 사람도 어떤 한계를 느끼냐면 정말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세력을 막아내기에 계속해서 방어를 하는데 부담을 느끼면서 게르만족 출신이 이제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원했냐면 교회와 옛 로마 제국의 권위를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로마 교황의 입장과 이 아래에 카롤루스 마르텔은 궁제지만 이제 뭐 카롤루스 대제나 피핀을 생각을 해보면 게르만족 출신의 지배자의 입장이 서로 딱 맞는 지점이 생긴 거예요. 지금 어때요? 로마 교황은요, 비잔티움 제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권력이 필요하고요. 반면에 이 게르만족의 지배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뭐가 필요해요? 이 로마인들이 많이 섞여서 다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의 권위와 교황의 종교적인 인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손을 잡는 제휴의 측면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선지 보실게요. 1번, 수도원 운동이 전개되었다. 수도원 운동은요, 뭐 베네딕트 수도원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클리니 수도원 생각하시면 10세기 때 일어난 상황이고요. 뭐 앞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번, 클로비스가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원래대로 치면 여러분 제유의 측면이니까 맞을 수 있지만 자,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의 상황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료 속에서 카롤루스 마르텔이 나왔죠. 클로비스는 카롤루스 마르텔보다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제유의 측면에서 맞습니다. 3번 황제와 교황이 서인권을 둘러싸고 갈등하였다. 여러분 제유의 측면이라고 했죠. 갈등과 관계가 없겠죠. 4번 피핀이요 정복한 영토 일부를 교황에게 기증합니다. 교황령을 기증한 거 요 내용이 제유의 내용으로 맞겠네요. 카롤루스 마르텔 이후에 피핀과 카롤루스 대제가 나오니까요. 정답 4번이죠. 5번 로마와 아비뇽에서 선출된 교황이 서로의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이거 사건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교회의 대분열입니다. 아니죠. 자, 10번 정답 4번이었고요. 자료 분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료 분석 제대로 잘 하시고요. 이제 프랑코 왕국의 4인방의 업적까지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뒤에 이어지는 11번, 12번은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선생님 조금 전에 판서에서 비잔틴이라고 썼어요. 이것만 수정하고 갈게요. 비잔틴 황제가 아니라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로 비잔티움 제국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11번 보실게요. 11번입니다. 자, 다음 문화유산을 남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는데요. 자, 왼쪽, 오른쪽 모두 친숙하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료일 겁니다. 자, 왼쪽은 뭐죠? 바로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이고요. 오른쪽은 산 비탈레 성당에 있는 모자이크 벽화인데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누군가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자, 어느 나라냐면 바로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풀어보실게요. 1번, 황제가 교황으로부터 대관되었다. 아니죠, 여러분. 자, 비잔티움 제국은요, 황제가 곧 교황입니다. 황제 교황주의라고 했죠. 정교 일치입니다. 자, 황제가 교황으로부터 대관되는 것은 지금 이 지역이 아니라 서로마 지역에서 발전한 프랑크 왕국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아니죠. 2번,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왕의 길을 건설하였다. 이거 어디인가요, 여러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 에이페르시아의 설명이죠. 아니고요. 3번, 쌍무적 계약관계에 기반한 주종제가 발달하였다. 이것도 서유럽 세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니죠. 4번,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시기에 로마법 대전이 편찬되었다. 바로 요게 정답이고요, 여러분.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에요. 자, 이게 몇 세기냐면 6세기고요. 또 중요한 게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는요, 로마의 영토를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영토를 확장한 왕으로도 유명하죠. 성소피아 성당도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단독으로 인물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꼭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자, 5번. 인두세와 토지세를 내면요, 피정복민에게 신앙의 자유를 준 거는 이슬람 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마지막 문제 풀어보실게요. 12번입니다. 자,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에는 밑줄이 아니라 이 황제의 말부터 한번 볼게요. 조만간 게르만족들에게 빼앗긴 옛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겠군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뭔가요? 게르만족이 쳐들어왔던 시기는 동로마, 서로마 이제 분열된 이후잖아요. 그런데 이 게르만족들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은 사람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밖에 없습니다. 자, 게르만족 출신이 게르만족의 영토를 찾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프랑코 왕국처럼. 자, 로마 출신 동로마 지역에서 되찾아온 거예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시면 됩니다. 자, 보실게요. 1번,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렸다. 자, 6세기도 아니고요. 8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레오 3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니죠. 2번, 로마법을 집대성한 법전을 편찬하였다. 자, 그래서 이 법전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도 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성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개조한 건 15세기에
자,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정복한 이후의 일이고요. 4세기 4번이죠. 수도를 옮겨 제국의 중흥을 모색하였다. 자, 그런 내용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없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한 거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의 일입니다. 그 내용 한번 연관해서 생각하시고요. 5번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게 원군을 요청하였다. 셀주크 튀르크를 물리칠 원군을 요청한 거 11세기 십자군 전쟁 때의 일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모두 12문제 좀 긴 시간 동안 풀어보셨는데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다음 강에서 중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